2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갔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엔 아내와 두 딸이, 목포엔 첫사랑과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의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긴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1970년대 목포 앞바다였습니다. 저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6세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장남이었습니다. 새벽 4시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고기잡이 배에 올랐습니다. 겨울바다는 특히 잔인했습니다. 5m 넘게 치솟는 파도를 보며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손바닥은 늘 갈라져 피멍이 들었고 소금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밤마다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제 마음을 붙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정이였습니다. 아침마다 우물에서 물을 깃던 가녀린 모습이 제게는 바다보다 깊은 위로였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뒷산에서 만났습니다. 정희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수줍게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제 가슴은 파도보다 크게 요동쳤습니다. 강호 오빠, 서울 가면 나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던 그 순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3년만 기다려. 내가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올게. 그 약속 하나가 제게 서울로 향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낡은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높은 건물들, 자동차들,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귀를 찢는 기계 소음 속에서 쇠조각을 다듬고 부품을 끼웠습니다.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너무나 적은 액수에 절망했습니다. 방세와 밥값을 내고 나면 고향에 보낼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정희가 준 손수건을 꺼내봤습니다. 수놓아진 꽃무늬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일했어. 돈은 아직 모으지 못했어. 이런 말만 반복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품을 나르다가 철판 모서리에 손가락에 깊게 베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제가 묶어줄게요. 근처에서 함께 일하던 여공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도시락 보자기로 제 손을 단단히 감아줬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이러다 덧나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무슨 소리예요. 상처가 이렇게 깊은데. 저 아는 약국 있어요. 퇴근하고 같이 가요. 낡은 천 조각을 찢어 제 손을 눌러주던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낯선 서울살이 속에서 처음 느낀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정말로 저를 약국에 데려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같은 타양살이끼리 서로 도와야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눠 먹고 퇴근길엔 함께 걸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고향에 대한 외로움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정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희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제 옆에 다가온 건 손끝이 따뜻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다정한 손길을 내어주는 사람 앞에서 저는 결국 눈앞에 따뜻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애인 있어요? 어느 날 미정이 물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기다리기로 했는데 이제 3년이 넘었네요. 편지도 끊긴 지 오래고. 미정이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도 고향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 온 지 1년 만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겠네요. 처음엔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제는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어느 겨울날 미정이 감기에 걸려 회사에 못 나왔습니다. 퇴근 후 죽을 끓여서 찾아갔습니다. 열이 나서 힘들어하는 미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툰 솜씨로 끓인 죽을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와 살아보자고. 이듬해 봄, 저와 미정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리봉동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고 흑백 사진 2장 찍은 게 전부였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제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정희에게 사죄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혼집은 구로동 언덕배기, 연탄 때는 방 1칸짜리 3방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정과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듬해 첫째 딸이 태어났고 2년 후엔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때 저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40을 넘길 때쯤 고영 친구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 혼자 내려갔습니다.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마을, 모든 것이 젊은 날의 기억을 불러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 남편이 오랫동안 폐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정희가 혼자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우연히 정희와 마주쳤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정희 집 근처를 서성였으니까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 오빠, 정희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우린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친구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다시 서울 가는 길이야. 그날은 놀라서 제대로 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감춰두었던 파도가 다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집에는 출장이라고 하고 정희를 만났습니다. 찻집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빠, 결혼하셨죠? 아이들도 있고요. 응, 딸 둘이 있어. 정희 너도 아들이 있다며? 네,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저는 죄책감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약속 못 지켜서. 이제 와서 그런 말 왜 해요? 다 지난 일인데. 정희의 목소리엔 원망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매일 혼자 늙어갈 거냐고 결국 선본 사람이랑 결혼했죠.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폐병 앓으면서도 저한테 잘해주려고 애썼죠.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생각했어요. 오빠가 정말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하고. 나도 그랬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모습이,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서울에 돌아와서도 저는 정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할 정희가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미정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희 생각이 멍해질 때면 여보, 무슨 생각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죠. 제 머릿속은 온통 정의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고향에 갈 때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정희에게 향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고향의 작은 찻집에서, 강가를 따라 나란히 걷는 길 위에서,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와 함께 걷고 있는데 정희의 휴대전화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급히 학교로 오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도 망설임 없이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남자아이들 몇 명이 벌을 서고 있었습니다. 담임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오셨으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도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버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는 길, 아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고 가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정희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마침 근처 돼지갈비집에서 풍기는 냄새가 우리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다들 배고플 텐데 먹고 가자. 나도 냄새 맡으니까 배가 고프네. 제가 한 번 더 권하자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 자욱한 식당 안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한 분위기를 달래려 고기를 부지런히 뒤집었습니다. 정희가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었지? 친구를 밀면 안 돼. 말로 해야지. 1학년 때는 친구들이랑 잘 지냈잖아. 한참 말이 없던 아이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또 아빠 없다고 놀려서.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했지만 목이 메워왔습니다. 그랬구나. 민수가 나쁜 말을 했네. 다음엔 그런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먼저 말해줘. 정희가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 아이가 우리 사이에서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동안 저는 문득 우리가 꼭 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정희는 아들을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붉어진 눈가와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도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감춰온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끝내 지우지 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방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광주, 목포 지역 거래처 관리를 자원에서 담당했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정희를 자주 만났고 정희와 정희의 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도 보태고 아들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딸만 있는 저에게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또 하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처음엔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아들이 학교에서만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럼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 없이 자랐기에 그 그리움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아이는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족에겐 출장이 잦다고 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자주 출장 가는 거 아니에요? 큰딸이 불평했습니다. 일이야, 어쩔 수 없어. 미정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출장 맞아요? 그럼 회사에 확인해봐. 실제로 출장이었으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출장 중에 하는 일을 숨긴 것뿐. 처음엔 1년에 몇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2주에 한 번꼴로 목포를 갔습니다. 정희와 그 아들에겐 저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고 저 역시 그들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정희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냈습니다.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는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희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준비했습니다. 졸업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정희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들고 있었죠. 우리 사진 찍자. 정희와 나란히 서서 아들을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호 부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목포 거래처의 박 과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근데 여긴 어떻게 출장이신가요? 네, 마침 저도 조카 졸업식이 있어서. 그때 정희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우리도 사진 찍어요. 그 아빠라는 마디에 박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라고요? 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을 전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정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이야. 설마 정희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 마음속은 불안했지만 그날은 정희 아들 졸업을 축하하고 식사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티내지 않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박 과장을 만나 아버지 없이 자란 친한 친구 아들인데 그날만 아빠 역할을 해준 거라고
저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출장 내려온 김에 졸업식까지 가게 된 거라고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박 과장도 이내 의심을 멈추고 아, 그런 일이셨군요 하고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론 목포에서의 만남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미정과의 삶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목포를 오가는 횟수는 줄었지만 돈을 보내는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두 가정이 모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서울의 큰딸은 취직해서 독립했고 둘째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정은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목동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닌 덕분에 우리 딸들 다 잘 크고 이런 집도 장만하고. 미정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제 죄책감은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를 다시 만난 지 어느덧 20해가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두 세상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출장이라 둘러대고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정희네가 이사를 하게 돼서 아들 장롱이랑 식탁 세트를 사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며칠 뒤 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갑과 영수증 한 장, 그리고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건 목포 가구점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거 거래처 사장님이 이사 간다고 해서 내가 대신 가구? 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출장 간 사람이 무슨 가구를 사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구매자가 강우, 받는 주소는 목포시 해양로 123번지, 맞죠? 그곳은 정희의 집 주소였습니다.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한테 이 가구를 보는 거예요? 당신 목포에 누가 있는 거죠? 그 순간 미정의 목소리는 떨림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고였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이 한 장의 종이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고백보다 사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 같아요? 대체 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만난 거예요?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향 첫사랑 정희, 20년 전 재회,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온 일까지.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2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힘들었어, 여보. 정말 속이려던 게 아니었는데 처음엔 도와주려고 시작한 일이었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주려고요? 우리 딸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발 동동 구를 때 당신은 남의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고요? 미정이 절규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 딸들이 당신한테 서운하다고 할 때마다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하라고 거짓말해야 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 당신의 다른 가족이었군요. 그날 밤 미정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이 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랑 우리 가족은 뭐였어요? 큰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아빠,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목포에 계실 건지 우리랑 사실 건지. 딸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저는 두 가정을 기만했던, 평생을 거짓 속에 살았던
이기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미정은 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쫓겨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딸들은 당분간 저를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3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미정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딸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정희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울 가정에 발각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정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올 것이 왔네요, 오빠.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죄 짓고 사는구나. 죄는 무슨? 그래도 오빠 덕분에 우리 아들 잘 컸어요. 고마워요. 이제 오빠도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사세요. 정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체념과 오랜 감사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오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미정은 많이 야유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적어도 대화는 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20년. 20년을 속였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왜 20년을 두 집 살림했냐고?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공장에서 만나 같이 고생하고 애들 낳고 키우고 그게 부족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미정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어떻게 다른 여자랑 20년을 살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뭐? 큰애가 내년에 결혼해요. 작은애도 곧 할 거고 아빠 없는 결혼식은 싫대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들을 위해서 이혼은 안 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따로 살아요. 그리고 그 여자 다시는 만나지 마요. 알았어. 그럴게. 결혼식 같은 중요한 날에만 와요. 가족 행사에만 참석하고 방서엔 오지 마요. 그렇게 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이듬해 봄, 큰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미정과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겠지만 우리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신랑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그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후 작은 딸도 결혼했습니다. 역시 미정과 함께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정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정희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많이 아파요. 뭐? 무슨 병인데? 간암이래요. 말기래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이 어디니? 오지는 마세요. 하지만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희가 말기 암이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올게. 긴 침묵 끝에 미정이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병실의 정희는 뼈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잘못이 뭐가 있어요? 나도 알면서 그랬는데. 정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참 어리석었죠? 그때, 그 시절, 목포 바닷가에서 정희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시절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오물가에서 매일 기다렸어요. 오빠 올 줄 알고 바보같이 10년을 기다렸어요. 정희가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을 찾았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 40년의 세월이, 그리움이, 미안함이 모두 전해졌으니까요. 아들, 가끔 봐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총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끝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5년 전 목포 바다에서 그랬습니다. 3년만 기다려 달라던 그 말이 정희에겐 평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생에는 꼭 내가 먼저 찾아갈게. 그 말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흔이 다 되어 갑니다. 어느 날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요. 토요일 오후 집에 갔더니 미정이 작은 방을 치워놓고 있었습니다. 월세 아까워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저는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TV를 봅니다. 그저 평범한 노부부의 하루입니다. 가끔 정희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저씨도 잘 지내시죠?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의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그것조차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미정이 생강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찻잔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그냥 모든 게 다. 미정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20살 공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 미소가 잠시 스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여전히 정의가 생각납니다. 목포 바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소녀. 서울로 떠나는 저를 눈물로 배웅하던 그 여인. 죽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던 마지막 모습. 미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정의가 있다는 걸. 그리고 저도 압니다. 미정의 마음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서로 묻지 않습니다. 캐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화해, 완벽하지 않은 용서, 그래도 함께하는 삶. 그저 남은 시간 서로 기대어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대의 이름이 내 안에 남아 세월 따라 잊은 줄 알았는데 바람 불면 또 아파오네요. 두 마음의 강 위에 외줄 타는 사람처럼 사랑 하나 책임 하나 그 사이를 건너왔죠. 죄였다면 내 인생이 허리였고 진심이었다면 용서해 주오. 한쪽은 봄 한쪽은 겨울처럼 같은 하늘 아래 달랐던 두 길. 웃음 뒤에 눈물이 숨어 있었죠.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나 봐요. 두 마음의 강 위에 외줄 타는 바보처럼 그녀 손을 그대 손을 놓지 못한 죄인이죠. 죄였다면 내 인생이 벌이었고 진심이었다면 잊지 말아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건가요? 지켜줄수록 멀어지는 꽃. 모든 걸 잃고서야 알았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결국 같은 말이란 걸. 두 마음의 강 끝에 남은 건 회한뿐이지만 그래도 당신의 그 미소로 내 생은 충분했어요. 죄였다면 내 인생이